선조에겐 아들이 14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서자 중에서 세자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선조 자신이 풍의 소생인 방개 출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아주 부담스러운 겁니다. 계속해서 세자 책봉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선조 나이가 40세를 넘기니 대신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의견을 냅니다. 선조가 혹시 세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조정은 혼란에 휩싸이게 분명했습니다. 1991년 좌이성 정철은 우의정 영의정 등과 논의했고 결국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숨은 음모가 있었습니다. 좌이성 정철은 서인에 거주였는데요. 동인의 중심인물인 이산해가 은밀히 계략을 짠 겁니다. 선조는 인빈 김씨 소생인 신성군을 총애하고 있었는데요. 이산해가 인빈을 찾아가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올리려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을 세자로 올린 뒤에 인빈과 신성군을 모함해서 죽일 계략을 짠다는 말까지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인빈은 당장 선조에게 달려갔고 정철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다고 합니다. 인빈을 총애하던 선조는 이 말을 듣고 심하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정철은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한 채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것을 주장하는데요. 이때 동인인 이산해 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인들만 정철의 말에 가세했다가 쫓겨나고 합니다. 그 후 세자 책봉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다가 인진왜란이라는 국가적 비상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때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면서 전쟁 지휘권을 왕세자에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부정을 줄로 분리하는 군조가 발생했고 이제 선조는 투사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비로소 18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이때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성군은 이미 병으로 죽은 데다 장사였던 이래군은 성격이 포악하여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세자 책봉 문제가 일단락된 건 아니었습니다. 세자를 책봉하면 명나라에 보고를 해야 했고 명에서 공명이 내려와야 정식으로 확정되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1994년 선조가 신하를 명예 파견했지만 명나라는 장자인 임해군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비록 왕으로부터 세자로 선임이 있어도 위치가 불안정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피난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의병을 독려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그 결과 명나라의 의병과 상관없이 모든 대신들이 그를 세자로 받게 됩니다. 그 후 광해군의 계승권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피난을 당해와 창피한 데다가 입지가 불안해진 선조. 그에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순신 등의 전쟁 영웅들이 사망하여 조정이 없었다는 것일 텐데요. 단 한 사람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한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광해군은 왕의 자리를 갖춰나가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런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진왜란이 끝나고 원래 왕비였던 의인왕과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선조가 새 왕비인 임모광후를 맞이하는데요. 당시 임모광후는 19살로 아들인 광해군보다 9살이 어렸습니다. 그런 임모광후가 드디어 아들 영창대군을 낳은 것입니다. 선조는 그렇게 영원하던 적자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몇몇 눈치 빠른 신하들은 그 성례를 파악하여 서서히 영창대군을 세자로 모시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게다가 선조는 영의정과 몇몇 신하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고 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신들은 두 세력으로 갈라지는데요. 인진왜란 이후 외적과 싸워 크게 성장한 국인들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로, 새로 태어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이들은 후북파로 나뉩니다. 하지만 1608년 선조가 신하였을 때 영창대군은 세상이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물론 그의 옆에는 훗날 정치적 라이벌로 성장한 이복 동생 영창대군이 있었습니다. 때는 1608년 34세의 나이로 어렵게 즉위한 그가 바로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은 험한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왕이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선 인진왜란으로 파탄에 이른 국가 정을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전략 중에 타버린 중거를 기수해서 왕실의 위험을 살렸고 병으로 지친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 동의보감을 완성합니다. 또한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생업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무리한 중거 건축 사업은 민생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왕이 대동법에 대해 상당히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인진왜란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200년 넘게 이어온 명나라가 흔들리는 가운데 북방민족 여진족이 힘을 키워 건국한 나라가 후금입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을 당시 명나라와 북방의 신세력 후금이 크게 대립 중이었는데요. 후금은 조선 정부에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하고 명은 조선에게 후금과 전쟁 중이니 군대 좀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광해군은 강물리 장군에게 1만 군사를 주어 응하게 했고 명예 후금이 피하자 적당히 싸우는 척하다가 후금을 투항하여 두루치와 화해를 맺도록 하는 능수능란한 양면 외교지를 보입니다. 강물립이 후금을 투항했을 때 조선 대신들은 강물립의 가족을 죽이고 강물립을 옆쪽으로 가슴에 잡고 했으나 광해군은 대신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 가족들을 한양에 데려오게 하여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강물립의 투항은 광해군의 책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립 외교가 북인세력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외란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을 대신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아주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런 광해군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들은 광해군의 과거 행동인 태무살제에 주목하는데요. 태무살제는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광해군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1613년 경북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도의 정체는 명나라의 서사인 일용명으로 밝혀집니다. 이 사건은 광해군 지지파인 대구파에 의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데요. 당시 서사적인 힘친도는 광해군을 모함하여 제거하고 영창군을 옹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며 몰아갑니다. 서인으로 성장하고 있던 선조의 적장자 영창대군은 광해군과 대구파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모광후의 아버지 김재남이 죽고 영창대군은 감동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살해됩니다. 광해군보다 어린 어머니 임모광후는 오는 날의 덕수궁에 가둬서 청국 공주를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모두 왕권 강화 과정에서 일어난 피반이었으나 대의와 명분, 표를 강조하는 서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인을 중심으로 남인이 동조하면서 인조 간정이 일어납니다. 광해군과 당시 능양군이었던 인조는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요. 능양군은 광해군이 자신의 편한 왕위를 지키려고 위협이 될 중친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친 견제, 폐무살제, 중립 외교에 대한 친화들의 반발이 모두 하나로 모여 인조 간정이 터진 것이었죠. 인조 간정이 일어나자 광해군은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금세 발각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이후에는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1623년 49세의 나이에 폐위된 광해군은 18년의 기나긴 유배 생활을 초연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별장이 윗방을 차지하고 자기는 아랫방에 거처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하게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구로 만난 나이니 영감이라고 부르며 멸시해도 전혀 분노하지 않고 말없이 굴욕을 참고 지냅니다. 이런 초연한 태도가 그의 생명을 오래 지탱해줬는지 모릅니다. 또는 긴 세월간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묵묵히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641년 그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광해군은 외적으로는 치리적 외교론을 펼쳤으며 내적으로는 왕권 강화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으나 서인들의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폐위되어 폭군으로 기업되는 비밀의 왕이 됩니다. 인조 간정을 주도한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이자 광해군의 배다른 조카이기도 했는데요. 늘 왕위의 장남을 갖고 있던 광해군은 자신과 같은 초공소생 자녀들이 왕위를 노리는 것도 견제했습니다. 특히 정원군의 아들 능창군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는데요. 사람들에게 군왕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원군의 가족이 살던 집터가 왕의 기운이 서인못이라는 말을 듣고는 광해군이 그 집안을 총리박산 내버리고 합니다. 이후 영모 사건이 연루된 인조의 동생이 자결하고 인조의 아버지도 합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광해군의 견제로 가족을 잃은 능양군이 복수의 칼을 갈아 대명 사대를 원하는 서인들과 뜻을 모았고 그렇게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그가 바로 조선 16대 임금 인도입니다. 인도는 왕위에 오른 후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버리고 친명 계급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력이 커지던 수군에 비해 명나라는 약해져 있었으나 이들은 치대적 기세를 잃지 못한 채 명마의 의리만을 강조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조선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죠. 광해군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정치를 펼치려 했던 인조는 처음부터 망관에 봉착하고 왔는데요. 반정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은 반정에 참여했던 이관이 일으킨 난이었습니다. 인조 반정 때 이관은 반정군을 통솔하여 큰 공을 쌓았지만 이들 문신에 봉해지면서 불만이 큰 상태였습니다. 이관은 병방 수비를 위해 북방에 파견되는데요. 그를 견제하던 서인이 이관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며 그를 영모자로 몰고 가니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이관은 아들을 잡기 위해 온 금부도사에게 아들이 역적인데 아비가 무사한 경우가 있다더냐 하고 묻더니 금부도사를 죽이고 군대를 이끌어 난을 일으키는데요. 싸움 끝에 이관의 부하들이 이관의 목을 베어 투항해 버리면서 이관이 나는 평정되었으나 이 사건은 인조가 한성을 버리고 도주할 정도로 조선 조정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나라 안에서 벌어진 반란으로 조정이 도성을 떠난 건 처음이라 백성들과 조정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정서는 조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관이 북방 주력 부대를 이끌고 내려오면서 전방의 수비에 허점이 생겼고 후금 침략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관에 안에서 그를 배신한 장수들이 후금으로 도망쳐 조선 침략에 앞장섭니다. 결국 1627년 3만의 소금 군대가 전황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인조는 황급히 강화도로 피난을 받고 후금은 전쟁을 멈출 테니 명나라와 잘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평생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동안 오랑캐로 여기던 후금과 화친을 맺고 후금은 군대를 철수합니다. 이것이 1627년에 일어난 첫 번째 호란 정묘호란입니다. 점차 세력을 키운 후금이 1632년 조선에게 형제 관계 말고 군신 관계로 바꾸자고 합니다. 이제 조선이 친하의 나라로서 자국을 숨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힘을 키운 후금은 북부를 청으로 바꿉니다. 대문란에 빠진 조선의 조정은 두 개의 파로 나뉘는데요. 척가자들은 오랑캐에게 또 무릎을 꿇어서 안 된다며 대의 명분을 지키자고 하고 조아론자들은 오랑캐라도 우리보다 전사력이 강하니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21세기 서방직이라면 당연히 실리를 추구할 겁니다. 하지만 때는 17세기 조선 이때 관리들은 어릴 때부터 유학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의와 명분을 목숨보다 더 중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청이 알게 되어 조선으로 쳐들어오니 이것이 1636년의 병자호란입니다. 조선은 병력을 산성에 들어가 농성하게 합니다. 이때 청나라가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을 펼치는데요. 북쪽에서 한양까지 오는 중간중간에 성들이 있는데 그 성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을 탄 채 성을 그대로 휙휙 뛰어넘어 한양으로 곧장 진격한 거였죠. 성은 인조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밀고 내려오라고 예상치 못했던 인조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며 저번처럼 강화도로 도망가려 했지만 성이 길목을 차단해버려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도망가려니 여기도 퇴로가 차단되었고 어쩔 수 없이 뛰어난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이에 청나라의 20만 군대가 남한산성을 둘러쌉니다. 포위된 상태로 별다른 싸움 없이 사실을 경고합니다. 청나라의 식량은 떨어지고 군사들은 지쳐서 정의를 상실합니다. 대신들은 싸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심각한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인도는 항복을 결심합니다. 인도는 폭간 속에 걸어 참전도를 합니다. 높은 단상에 앉아있는 청태종 앞에 끌려간 인조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일을 갖추기 위해 참매 주고도래를 합니다. 이것이 참전도의 주력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자는 인질로 끌려가고 50만 명의 군자들은 나라의 힘이 약하다는 죄로 청나라 사람들의 청적 놀이에 끌려갑니다. 그 후 조선으로 다시 되돌아온 여자들은 고향에 돌아왔다는 의미로 환영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녀들은 남편들에게 몸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또다시 치지 못할 상처를 안게 됩니다. 인도는 마치 선조처럼 전쟁 후 못난 행동을 보이는데요. 전쟁
중에 드러난 본인의 무능을 질투로 표출합니다. 그 질투는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를 향하는데요. 소현세자는 부인 세자빈 강씨와 동생 국민등과 함께 실향에서 인재 생활을 8년 동안 꿋꿋이 이어갔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지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직접 농사를 지었고 청나라 황제가 이끄는 잔치와 황실혼인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교류와 함께 훌륭한 외교관 역할을 이행합니다. 당시 청나라 왕조 가입 마침에서 북경도 다녀올 정도였죠. 아들 소현세자가 이렇게 외교를 잘하니 인도에게는 위협입니다. 1189년 드디어 완전히 인재 생활에서 쫓겨난 부부에게 귀국 축하 연회를 열어주기는커녕 인도는 미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인도는 소현세자가 철저한 친정주의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소현세자가 청에서 가져온 서양 문물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귀국 후 약 2달 뒤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고 복사성이 떠옵니다. 실록에서조차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소현세자의 장래는 일사천리로 끝났고 누구라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인도가 크게 삐졌습니다. 인도가 소현세자를 죽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인도는 아들에게 애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소현세자의 아내인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렸고 자신의 손자인 소현세자의 새 아들을 유배 보냅니다. 굴욕과 고통 속에서 왕위를 유지하던 인도는 1649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국왕의 체면을 짓밟은 청나라와 분노하는 인조, 그 화살의 끝에서 정말 친했던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가 죽고 인조는 둘째 아들 복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지목합니다. 소현세자가 살아있으면 그의 아들인 석철이 왕위를 잇는 게 마땅한 일이었으니 이는 왕실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세자가 된 복민대군은 행여 구설이라도 오를까 늘 언행을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1649년 인조가 죽고 복민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조선 제17대 임금 효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실록에서 비추는 효종은 용맹하고 현실적인 인물인데요. 소현세자와의 기나긴 청나라 볼모생활 속에서 효종은 평을 적극적으로 보호했고 귀국할 때는 청에서 주는 비싼 선물을 사용하며 이런 건 필요 없으니 이 간만큼의 조선이 포로를 달라고 요구했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조선 땅을 벗어나 격변하는 세상과 부딪혀본 효종은 기나긴 외국 생활로 시야가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유자의 나라였고 이들이 만든 체제는 무시했습니다. 전쟁이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도 새로운 해결책 대신 핵개인군 정신과 구식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유자들. 효종은 이 유자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왕위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그는 한번 끓는 술은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았고 매사에 성실했으며 최대한 검소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효종은 오랑캐를 친다는 국벌론을 정책 기조로 삼고 집권 초부터 친정 세력을 제거해버립니다. 당시 대표적인 친정 세력은 바로 김자점이었는데요. 그는 인도의 의심을 받던 소현세자를 비난해서 인도와 소현세자의 사이를 갈라놓는데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최측근으로 거침없는 출세가를 달리던 김자점. 하지만 든든했던 인도는 이제 세상이 없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후 김자점은 나라를 향해 갑니다. 인도 사망 후 청나라에부터 권력을 누리던 김자점은 반청 세력의 탄핵을 받아 유배를 당하는데요. 숙청나라를 위기 속에서 김자점은 급기야 청나라의 효종을 고발해버립니다. 새로운 조선 왕이 옛 친아들을 몰아내고 청나라를 치료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증거로 청나라 영토를 쓰지 않은 장릉 징후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나라는 즉시 군대와 사신을 파견해 진상을 조사했는데 이시백과 이경석 등의 외교 능력 덕분에 사건은 마무리되고 김자점은 다시 유배를 갑니다. 이후 1651년 김자점의 영모 사실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결국 그의 아들과 함께 잔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김자점의 영모 사건으로 친정 세력이 싹 제거되었는데요. 김자점이 지는 멸이었다면 떠오르는 멸은 바로 살림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제아의 학자들을 조정으로 불렀는데요. 청나라에게 굴욕을 겪은 이후로는 특히 벼슬하지 않고 은둔에 있던 학자가 존중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아에서 조용히 합법을 쌓는 선비들, 세상은 이들을 살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살림은 유교사회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특히 17세기에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요. 당을 대표의 선두에서 싸우거나 교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며 국가적인 예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적 살림으로는 김집, 송시엽, 송중길, 허무, 윤등 등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아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던 살림이 정계에 진출하니 조정의 대세는 자연스레 살림 위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서인의 신료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효종에게 아군은 김자점, 적군은 살림이었습니다. 김자점은 효종을 세자의 자리에 앉히는 걸 찬성했던 인물이고 살림은 당연히 소현세자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양한 경험으로 정세를 파악하는 능력이 충분했던 효종이 살림을 조정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요? 사대부의 나라인 조선에서 살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왕권 유지에 꼭 필요한 소스였고 효종은 이런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림, 송시열과 송중길 등을 등용한 효종은 국정을 쇄신하고 국벌을 군사적으로 추진하려 했는데요. 송시열이 추구하는 국벌은 효종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송시열은 직접적인 정벌보단 정사를 바르게 해서 오랑캐에 대응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직접적인 정벌보단 관념론적인 국벌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송시열은 국벌을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었지만 사실 진짜 국벌을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는 효종 사망으로 벌어진 예소 논쟁에서 그대로 입증됩니다. 송시열이 이끌던 살림은 이제 산당이라고 불렸는데요. 서인 내에 파벌이 갈라지면서 새롭게 산당과 한당 세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산당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반면 한당은 현실론자였습니다. 한당 주변 산당 의미로 한당이라 불린 김육 등의 세력은 대동법을 지지했는데요. 산당은 대동법에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사대부들이 민생을 이유로 갈라섰던 거의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송시열이 이끌던 산당과 효종은 국벌로 암묵적인 연합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 국벌을 반대하는 건 이 연합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는 국벌을 반대하지만 겉으로는 국벌을 주장해야 하는 딜레마. 그런데 사실상 효종의 군사적인 국벌도 자세히 보면 공격보단 방어에 더 주력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군사 분야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효종은 1652년 국벌 성공부대인 어영정을 대폭 강화하고 남한산성을 방어하는 수성정군을 재정비합니다. 인근의 호위를 담당하는 군군을 기병화했으며 군대의 규모도 늘렸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의 조총을 본떠서 새로운 조총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때 압류된 인물이 바로 항해 표류로 유명한 하멜입니다. 준비를 증가한 효종은 두 번에 걸쳐 나선 정벌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효종의 노력 속에 감춰진 진짜 승리가 보였던 효종의 국벌 정책은 전쟁으로 어지럽던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오랑캐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국벌은 조선의 무너진 자존심도 어느 정도 회복해줬고 대동법 실시를 확대하면서 내부 제도를 개혁하고 여러 성과와 포대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며 무너진 국가 기반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어졌습니다. 더불어 살림과 조정 대신들의 지지도 얻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효종은 정통성 콤플렉스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이을 만했다고 여겨질 뭔가가 필요했고 거기에는 국벌론이 딱 좋은 카드였는데요. 서인들에게도 국벌론은 좋은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국벌로 당의 성명성을 과시하면서 서인을 유해 집권당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었죠. 또 국벌론을 통해 정묘랑과 강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잠재울 수 있었고 분노의 방향을 청나라로 돌려주는 수단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상으로는 국벌론을 찬성하는 척했는데요. 진짜 청나라를 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국벌을 위한 실제 개혁 정치는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59년 기해년 효종은 송시열과 국벌을 논의하기 위해 기해 독대를 합니다. 효종이 만약 국벌에 소극적이라면 송시열이 왕을 압박하는 국내 정치용으로 국벌을 밀 수 있는데 효종이 직접적으로 국벌을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다 송시열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독대 한 달 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즉위 10년 만에 효종이 갑자기 사망한 것인데요. 효종의 머리에 작은 종기가 돋더니 빠르게 자라서 얼굴에 독이 퍼졌고 눈을 뜨기도 힘겨울 지경이 됩니다. 예전에 어이 친가기의 침으로 효과를 받던 효종은 친가기를 불러다 침을 놓도록 했는데요. 그에겐 수전증이 있었지만 침착하게 침을 맞고 효종은 친가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새빨간 피가 멎을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효종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승합니다. 효종의 죽음은 서인들에겐 좋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훗날 국사절과 같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서를 통해 현대 의학적 관점으로 사인을 파악한 이대 공명한 김한수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당시 신가기의 침파 절개술은 단순한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안면부 절개 개농술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효종에겐 먼저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킬 다른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 사인은 외상성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생전에 효종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깨가 얼마나 넓었냐면 중계에 둔 관에 효종의 시신을 넣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결국 왕의 관을 늘리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차상 조선의 왕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관을 짜게 되는데요. 즉위 후 10년 동안 효종의 어깨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효종이 그만큼 체력을 단련했다는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효종 나이 41세에 세상을 떠나자 1659년 효종의 맏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 가로 조선 제18대 임금 현종입니다. 현종 시대는 점차 사회적 안정을 되찾고 외부의 침략이 일체 없었던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현종은 집권한 15년 동안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정쟁 그 한복판을 살았습니다.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조선 개국 이래 가장 치열한 논쟁과 마주하는데요. 이것은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의붓 어머니인 자위대비가 효종의 상에서 어떤 상복을 입느냐에 대한 논쟁 바로 1차 예소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학문적 논쟁 같지만 아버지 효종의 정통성 문제를 품고 있는 정치 싸움이었습니다. 주자 가래에 의하면 장자는 3년상 사람이 아들은 1년상인 기년상을 치러야 했는데요. 효종은 인조의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가 상을 당했을 때 자위대비는 맏아들에게 하는 예인 3년상을 치렀는데요. 이번엔 둘째 아들 효종의 상을 치르려니 또다시 맏아들에게 하는 3년상을 치러야 하느냐 혹은 차남이니까 1년상을 치러야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생긴 것입니다. 서인의 송시열과 송중길은 효종이 차남이니까 당연히 1년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인의 허목과 이유는 효종이 차남일지라도 왕위를 계승했으니 장남과 다름없다. 그러니 3년상이다. 이렇게 반론합니다.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권과도 밀접한 논쟁이었으며 주 입장 나름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남인의 윤선도는 서인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서인 세력이 이번 기회로 영모를 도모한다고 몰아세우는데요. 그의 논리는 서인에 대한 무한이라는 탄핵을 받고 결국 윤선도는 기양 조치되었으며 현종이 더 이상 이론을 거론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사건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남인은 자연스레 발언권을 크게 잃게 됩니다. 그리고 1674년 효종의 비 인선왕과 죽자 시어머니 자위대비가 입을 상고해주고 2차 예송이 발생합니다. 서인들은 이번에도 효종을 장자가 아닌 차자로 여겼기 때문에 효종의 비도 차자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남인들은 효종이 왕위 계승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2차 예송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요. 바로 서인의 내부 갈등으로 당이 양분됐다는 겁니다. 제1차 예송 때는 송시열의 주장을 따랐던 현종의 장인 그리고 그의 조카가 갑자기 이번에 남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송시열을 제거하고 서인 정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인 주장을 지지합니다. 이 때문에 현종이 남인 쪽의 손을 들어줬고 마침내 자위대비는 기년상을 지내기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2차 예송에 승리한 남인에게 힘이 쏠리면서 조정의 권력의 흐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현종은 제25년 동안 예송 논쟁에 휘말리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효종이 못다이룬 대동법 시행을 해냈고 토지 측량 제도인 양전 실시에서 세수를 확보합니다. 군사의 득대와 지지를 받고 황의 가혹함을 줄이는 등 나름의 선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종은 군사에 대해 효종 못지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효종대에서 비밀리에 계속 추진되던 국벌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중단하는 대신 군비 증강을 위해 훈련 별대를 창설합니다. 또한 혈령관계의 친족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거나 시험관을 맞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덕분에 특정 가문이 인사를 독점하거나 사적인 관계로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차단되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피제는 효종 때인 조선 후기에 들어 더 강화된 정책인데요.
있었는데요. 정의구현과 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이 시기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의 표류에서 압류됐던 하멜 등의 네덜란드인 8명이 전라 자수영을 탈출한 것입니다. 공국에 돌아간 그들은 14년 만에 억류 생활을 쓴 하멜 표류기와 프로긴 조선 국기를 발간합니다. 현존 시대는 뚜렷하게 내세울 사회 발전은 없었는데요. 예술문쟁이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것은 한편으로 현존 시대가 그만큼 별다른 변란도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끔찍한 대기근과 전염병으로 조선 인구의 최소 10%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는 지구 기후 이래라는 소빙하기로 세계적인 재난이 잇따랐는데요. 조선에서도 온갖 자연재해가 전국 단위로 나타나 거리엔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1670년에서 1671년 사이에 조선판 워킹데드 병신 대기근이었습니다. 현종은 신하들의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힘썼는데요. 표종대의 거진 상당 세력을 예술문쟁을 지렛대 삼아 다시 약화시키면서 왕의 입지는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됐을 즈음 현종은 병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현종도 표종처럼 독살설이 제기되곤 하는데요. 사실 제24년 딸들이 잇따라 죽은 뒤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통과 설사에 자주 시달렸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입니다. 늘 그의 건강을 위협한 것은 정통성 시대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정치적 스트레스였습니다. 현종시 5년 초 부인 인선들이 가졌고 2차 예술문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또 몸이 아팠습니다. 1차 예송 후 겨우 진정됐던 불면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다시 부진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던 현종은 결국 호흡곤란과 설사, 가슴에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1674년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조선 제19대 임금은 바로 14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숙종이었습니다. 1674년 현종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숙종이 14살 어린 나이에 조선 19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된 분단 정치가 절정을 이루던 시기.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현종 시대의 골칫거리였던 예송문쟁에 휩싸이는데요. 1674년에 표종의 비 인선왕후의 장례에서 인조의 계비가 상부를 두려이냐 1년을 임야의 문제로 다시 조정이 꺼졌습니다. 초년군주 숙종은 현종이 받아들였던 남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인의 거목으로 힘이 막강한 총시열을 유배시켜버립니다. 이렇듯 어린 나이의 숙종은 수렴 정도 없이 스스로 노련한 신하들을 당당히 상대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일로 서인의 힘이 약해지고 남인이 조정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남인 세력은 윤희로 대표되는 청남, 허적으로 대표되는 탕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탕남은 안정적인 정치를 하며 예송에서 허벌을 물러나 서인 정권 아래 살아남는 일이었는데요. 청남 세력은 서인을 강력히 처벌하고 주장했고 주로 새로운 개혁을 제기하는 역할이었는데 특히 청남의 윤휴는 눈에 띄게 족벌을 내세웠습니다. 윤휴는 집회법과 오가닥동법을 주창하고 실행하다가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는데요. 특히 군포 걷는 대상을 한 각으로 집계하는 호법의 주장은 가난한 백성들만 부담하던 중력이 양반에게도 확대된다는 내용이라 양반들의 특권의식으로 반대에 휘말려 결국 전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숙종은 양반 사대부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대부 전체를 쉽게 등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윤휴는 한 번에 만명을 뽑는 누가인 왕과 실시와 사신을 보내 청나라 반란 세력과 연대를 도모하는 등 모두 족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꽤 많은 게 채택됐으나 기본적으로는 족벌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당했습니다. 한편 숙종은 남인에게 힘이 너무 쏠리지 않도록 견제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숙종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의 사촌 동생 김덕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덕주가 딴 전략이 바로 홍수의 변인데요. 이 사건으로 남인의 거두 허덕과 한 시대를 대표한 윤효까지 죽고 남인들이 제거되니 그 빈자리는 다시 서인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신 판국입니다. 하지만 1689년 기사왕국이 일어나면서 조정은 다시 남인의 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기사왕국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숙종이 사랑한 여인 장국정입니다. 숙종 14년 후궁 장국정이 왕자 윤을 출산하는데요. 숙종 나이 28세에 처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5일 만에 윤을 원자로 정하고 윤의 생모인 장씨를 정일품 빈에 보냈습니다. 비는 왕비 아래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인 민씨도 아직 젊은 나이였고 좀 더 기다리면 왕비에게서 왕자를 얻을 수도 있었으니 서인들은 후궁 초생의 왕자를 원자로 삼는 건 이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서인의 노론 측거두 송시열이 소를 올려 반대하자 송시열과 노롱에는 대거 유배를 당하고 남인이 다시 복직합니다. 또한 서인 출신 중전 인현왕과 폐위를 당하고 결국 장희빈이 중전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원자 윤은 세자에 책봉됩니다. 이전에 경신왕국은 왕의 무기하에 김덕주가 만든 판이었다면 이번 기사왕국은 숙종이 직접 연출한 판이었는데요. 이렇게 서인에서 남인 정권으로 뒤바뀐 것이 1689년의 기사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인들은 언제 또 판이 뒤집힐지 불안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허덕도 윤희도 없었고 그도 왕에게 순종했는데요. 숙종 19년에 남인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니 숙종이 새롭게 통일하는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실록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야사에서는 그녀가 천한 무술 신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수건 칠씨였습니다. 수건 칠씨가 패리를 위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연히 본 숙종이 최수건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니 중전 장씨도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밀려난 서인 측에서 패리 민씨 복위 운동을 벌이자 남인이 이를 포착해서 딴지를 걸어보려 하는데요. 며칠 뒤 중전 장씨의 오빠 장희재가 최수건을 복사하려 했다는 등 반역을 도모한 후에 남인이 결탁했다는 새로운 고변이 이어집니다. 이에 남인 또한 초긴장 상태에 빠졌는데요. 당시 숙종은 중전 장씨에 대해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최수건이 패리를 자주 추켜세우면서 패리에 대한 숙종의 그림을 더 자극한 바람에 숙종은 편식했던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걸 후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인들을 축출하고 중전 장씨는 다시 비누로 강등한 뒤 패리 민씨를 다시 국무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또 한 번의 황국, 갑술한국입니다. 인현왕후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된 최수건은 한국에 있던 훗날 영조가 될 왕자까지 낳게 됩니다. 기사왕국의 본질이 장희빈을 중전으로 올리는 것이었다면 이번 갑술한국의 본질은 장희빈 강등과 패리 복위에 있었는데요. 이제 정국은 다시 서인판이 되었습니다. 중전 자리에서 밀려나 속쓰린 나라를 보내던 장희빈은 급기야 몰래 신당을 꾸려서 저주국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중전이 계속 병을 앓다가 복위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최수건은 자신을 미워하던 장희빈이 다시 중전 자리에 오르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씨는 숙종에게 장씨가 신부수로 날마다 민씨를 저주했다는 사실을 보였는데요. 숙종은 그동안 무난도 오지 않는 희빈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신당까지 설치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니 결국 한때 그토록 통했던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수호는 세자의 앞날을 위해 장희빈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런 소원들마저 기양하거나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원의 힘은 크게 위축되고 노론이 대거 진출하는데요. 이 사건은 무속신앙으로 터졌다 하여 무고의 오기라고 부릅니다. 서인들 사이에서 노론과 소론 간의 싸움은 참 치열했습니다. 금명리와 득벌론을 둘러싼 명분 문제, 노론 손실과 소론 윤증이 서로 비방한 팬이 시비 등 수많은 정쟁이 터지며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분당 정치의 패단임 동시에 숙종이 왕권 강화적으로 판을 엎은 한국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반복된 한국으로 신하들은 또 판이 뒤집힐까 두려워 비판 정신을 억눌렀고 왕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숙종 때에는 신하들이 조정을 지고 되던 효동 현동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한 숙종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임진왜란 이후 엉망이 된 사회체제를 전반적으로 다듬고 복구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광해군 때부터 계속된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 대동법으로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국물을 쌀로 통일해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광해군 때 시작된 양전 사업을 쭉 진행해서 서북쪽 일부를 빼고는 전국에 걸친 양전을 사실상 종결합니다. 숙종 시기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화폐의 유통인데요. 이전까지 실패했던 전국적인 화폐 보급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시기 조선의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력도 높아지고 대동법이 정착하면서 세금을 쌀로 통일해서 바치는 등의 변화가 전국적인 상업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파는 데는 역시 화폐가 적극이었습니다. 숙종 4년에 처음 상품 공부를 만들어 보급한 이로 말년에는 산마을 구석구석의 백성들까지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숙종 25년은 대중령과 전염병 등 6년 전에 비해 141만 명의 인구가 급속 줄기도 하는데요. 당시는 유독 호환마마가 많았던 시대이기도 해서 숙종 27년엔 강원도에서만 6, 7년 만에 300명 가량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숙종은 국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산성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운영 제제를 확립해서 군대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토 회복 운동으로 압록강 연변에 조선인들이 자주 출입하자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1712년에는 청나라와 협상에 정계를 세우고 영토의 경계를 확실히 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에도 통치사를 파견해서 막부 정권과 협상을 했는데요. 외인들이 언론도 출입을 못하도록 보장받아서 언론도 기술에 관한 문제를 확정지었습니다.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의 패자들에게 관심을 쏟았는데요. 청산문 등의 사유치를 복강하고 이때까지 공정왕이라고 불리던 조선 2대 임금에게 정동이라는 묘호를 올렸으며 노상군을 부시켜 묘호를 단종으로 올렸습니다. 중전 후궁에 대한 사랑 문제를 당쟁으로까지 번지게 한 숙종. 이것은 숙종의 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에까지도 정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로 왕권을 튼튼히 가져가며 전쟁으로 혼란했던 조선을 잘 수습했던 숙종은 약 46년의 통치를 마치고 60세에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1720년 숙종의 뒤를 세자 윤이 잇게 되니 조선 제20대 임금 경종의 즉위입니다. 경종은 장희빈이 낳은 아들인데요. 그는 14살 나이에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사약을 먹고 죽는 충격적인 경험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세상의 판을 바꿔버리는 부왕 아래서 친어머니와 한편이던 남인들까지 무너지니 하루하루가 살아오는 판을 걷는 나라였습니다. 경종은 유독 몸이 허약했고 29가지고 자식이 없었는데요. 소심하고 허약하게 자란 세자가 숙종은 영문마땅했습니다. 반면 세자의 동생들은 총명하게 잘 크고 있었는데요. 숙종은 세자를 받고 싶었지만 특별한 명분 없이는 왕조차 마음대로 세자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자를 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기 위해 걸림돌이 될 소론들을 제거하고 노론이 임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1716년 숙종의 병신처분입니다. 그러다 1717년에 숙종이 노론의 이임명을 불러다가 정유독대를 했는데요. 세자 윤이 병약하고 후사도 못 나오니 최숙군의 아들 연인군을 후사로 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종이 될 세자 윤의 지지세력 소론과 훗날 영조가 될 연인군 지지세력인 노론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는데요. 그 논란의 한복판에서 결국 숙종의 뒤는 세자 윤이 이어받았습니다. 경종이 즉위했을 때 정권은 노론이 꽉 잡고 있는 상황. 연인군 편이던 노론은 연인군을 세대로 삼자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세대 공식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노론은 이제 세제에게 대립정전을 시키자고 합니다. 경종에게 정사에서 손을 떼라는 소리였죠. 경종은 이를 곧장 수용했는데요. 이에 놀란 소론이 오밤중에 달려와서 명을 거둬달라며 눈물로 청합니다. 그러자 경종은 순순히 알겠다고 명을 거뒀습니다. 그 후에도 경종은 세대 대립정전에 대해 승낙과 명을 거두기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왕이 왔다 갔다 하는 한국에 소론과 노론의 다툼은 더 심각해집니다. 대립정전에 명을 거두고 중앙이 그나마 조용해졌으며 김일경이 올린 상소를 계기로 결단을 내린 경종. 자꾸 소심했던 목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순식간에 한국을 치워버립니다. 경종은 노론의 말에 다 오케이 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몇몇 소론 인사의 영향을 체크해가며 요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종이 왕자의 걸맞는 임금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어느덧 소론은 집권세력이 되고 별 걱정 없던 노론은 급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얼마 뒤 경종에게 충격적인 목포령의 고동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즉슨 노론의 신인사들의 자제들이 비밀 위에 경종을 죽이려고 작당모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영모에 얽힌 자들이 줄줄이 처형됩니다. 1721년에 왕세자 집권과 대립정전을 도모한 노론이 추출된 사건 친추국사와 1722년 노론이 경종을 죽이려 했다는 목포령의 고변으로 노론이 추출된 이민국사, 이 두 사건을 합쳐서 신임국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모 사건에 왕세대 이름도 거론됐다는 것인데요. 왕위를 이어야 할 세자였기에 결국 죽기도 폐위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병약했던 경종은 시름시름 앓다가 음식도 잘 먹지 못했는데요. 모처럼 기장과 신감이 올라온 날 아쉽게 식사를 하고는 밤에 갑자기 가슴과 배가 조이는 통증을
통증을 호소합니다. 정조의 위태로운 모습에 왕세자가 인삼과 부자로 양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정조의 진료를 담당하던 이공민이 자신의 처방약과 인삼을 같이 쓰면 기를 능히 돌리지 못한다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인삼을 마신 정조의 상태가 좋아졌는데요. 이에 흥분한 왕세자가 지금 어느 때인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인삼 약재를 못 쓰게 하냐고 이공민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얼마 못 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제위기간 4년 형년 37세였습니다. 정조의 죽음에 영조가 간에 있다는 독살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왕세자는 훗날 당시 개장과 감은 수락관에서 올린 것이며 자신이 경종에게 목도록한 게 아님을 강조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노동과 소론의 피바람 속에서 이렇다 할 업적도 남기지 못한 채 병들어 죽어간 경종이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 서양의 소화기를 무방해 제작한 일이 있었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힌 내용이 담긴 남궁안의 약천집이 간행됐습니다. 19대 숙종의 아들 둘은 모두 후궁에서 나왔는데요. 나인 출신 장기인의 아들이 경종이 되고 무술 출신 최숙빈의 아들이 영인군 영조입니다. 이제 경종의 시대가 저물고 왕세자의 영인군이 왕위에 오르니 1724년 조선 21대 임금 영조의 등극이었습니다. 영조가 즉위하고 나니 조정은 온통 소론 일색입니다. 경종과는 다르게 이제 노론왕과 소론 정권의 조합인 건데요. 그는 경종 즉위 초에 영인군 왕세 책봉 문제로 노론과 소론이 충돌했던 친위 목사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때 친위 목사를 일으킨 목고룡과 소론 대신들을 숙청하고 빈자리를 노론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영조의 의사처분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노론의 왕으로만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라 백성 모든 사대부의 임금이 되기 위해 민재를 고르게 증명하는 탕평책을 추구했는데요. 정권을 잡은 노론이 임금의 때를 믿고 소론에게 정치적 복수를 이어가려고 하자 영조는 노론을 대거 파면하고 소론을 조정에 합류시킵니다. 이것이 정리형국입니다. 또다시 정리형국으로 소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1728년이 되자 소론의 가격파와 남인의 급진파가 경종을 위해 복수하겠다며 왕권을 교체한다는 난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인자의 난인데요. 소론의 가격파인 이인자는 자신들이 지지하던 경종이 죽자 정치 기반이 불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 갑수랑국 때 소외된 남인 급진파까지 포섭되는데요. 이인자의 우리는 꼴보기 싫은 천출 무수의 아들 영조와 노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소현제자의 증손자를 왕으로 추대하자며 반역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진행되던 중에 정리왕국이 터지면서 갑자기 소론들이 관직에 오르게 되니 자연스럽게 영모에 동조하는 소론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대자보를 전국 곳곳에 붙여가며 민심을 자극합니다. 마침내 이인자 세력은 증사를 일으켜 한성으로 진군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인자 군대가 패하고 중무자들이 서울로 압송됩니다.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는 일에는 소론이 앞장서긴 했는데 영모 관련자들 역시 소론이었으니 결국 소론의 입지가 약해집니다. 영조는 생각보다 반란의 규모가 큰 걸 보고 충격을 좀 받았지만 오히려 탕평책의 명분을 더 세우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1729년에는 기후처분으로 노론과 소론의 탕평책을 골고루 쏙쏙 등용해서 탕평 정국에 기반을 닫았는데요. 노론을 영의정 삼고 소론을 자의정 삼아 대칭을 맞추는 시기였습니다. 영조는 천한 무술의 아들이라는 딱지를 떼고 임금다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영조에겐 피할 수 없는 정통성 콤플렉스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늘 공부에 소홀하지 않았으며 신하들이 쉽게 상대하지 못할 만큼 학문 수준이 높았습니다. 비극이 된 사도세자의 대리천정 역시 그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영조의 두 아들은 효정세자와 장원세자였습니다. 10살이었던 첫째 효정세자가 영조 35세 때 죽고 한동안 아들 소식이 없다가 40둘에 얻은 왕자가 장원세자입니다. 장원세자가 바로 그 유명한 사도세자인데요. 영조는 총애했던 어린 세자를 무척이나 예뻐했지만 본격적인 왕세자 수업이 시작되면서는 애정이 식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었던 세자는 공부보단 무예 쪽에 흥미가 많았는데요. 영조는 공부에 흥미가 없는 세자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1749년 영조가 세자에게 대리천정을 맡기는데요. 초기엔 꽤나 정성스레 군주 수업을 시켰는데 점차 그의 질책은 혹독해지고 세자는 기가 죽어갑니다. 대리천정을 두려워하던 세자가 결국 병을 얻고 마는데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영조가 찾아온다고 하면 불안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울다가 땀을 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세자가 못마땅했던 영조는 세자보다 세손을 더 예뻐했는데요. 왕세손은 세자와 세자의 홍씨에게서 나온 손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자가 영조 몰래 관서지방을 위험하는 등 돌발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관련자들에게 죄를 묻고는 의외로 이 사건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러다 영조 38년 나경원의 고변이 일어납니다. 계비 김씨 아버지 김왕후와 그 일파의 사주를 받은 나경원의 글에는 세자의 비행 치부가 지가 낱낱이 적혀있었는데요. 여성을 등에 들이거나 왕손의 어미를 죽였다는 등의 빈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대죄하던 세자는 자신의 학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해명했지만 결국 오용을 거두지 못한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고 이에 세자가 불만이 그를 폐위해서 서인으로 강간합니다. 그리고 뒤주 속에 갇힌 세자는 8일 동안 굶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때 세자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진실에 완벽히 접근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나경원의 고변서는 불타 없어졌고 사건 과정이 기록된 승정원 얘기는 훗날 세손의 청으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영조는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로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전대민문의 비극사였습니다. 영조는 철저한 탕평책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정부를 안정시켰는데 이에 조선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돋보인 것은 죄수의 인권이라는 것인데요. 무릎에 맷돌을 올려 뼈를 으스러뜨리는 압수령을 폐지하고 사형수에게 초신 대신 참심을 꼭 거치게 하여 사형을 신중히 했으며 칼로 얼굴에 문신을 놓는 경자 등의 너무 가혹한 형벌은 금지합니다. 또한 친모제도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이 직접 억울한 일을 알리게 했습니다. 영조의 경제 정책에서는 중역법이 눈에 띄는데요. 조선 백성들이 내던 세금 중에서도 중앙군인 5분량의 경비 마련을 위해 걷는 게 군포였습니다.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지방 병영서까지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니 한 명이 이중 삼중의 군포를 내며 고통받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파악한 영조가 1751년 중역법을 실시하여 부필수에 내던 군포를 한 필씩 절반만 내도록 합니다. 여기서 모자란 재정은 잡세를 걸어서 보충했는데요. 토지 소유자와 부유한 양민에게 세금을 걷고 상업법, 공업, 종사 중에서도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걷었습니다. 왕세자 시절부터 끝없는 당쟁에 휘말렸던 영조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탕평책으로 정부를 이끌며 인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잘 실행한 임금이기도 한데요. 조선 왕 중 가장 오랜 기간인 51년간 재위했고 가장 장수하여 83세까지 살다가 1776년 눈을 감게 됩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묘조한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양아들이 된 이상 왕실의 접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끝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리던 그였기에 늘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정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학문에만 열중하며 세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76년 3월 드디어 왕위에 오르던 날 이산이 신하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일순간 분위기는 긴장과 공포로 얼었습니다. 조선 제21대 왕 정조의 눈앞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이 수두룩했습니다. 11살 나이에 겪은 아버지의 죽음은 피가 끓도록 애통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자 그동안 숨겼던 속마음을 드러낸 정조는 곧장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제사들의 사당 경무궁을 조성하고 사도세자의 조문을 장원세자로 한 단계 높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처럼 탕평책을 지향했는데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그 색깔이 좀 달랐습니다. 영조는 중간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고 타협적인 인물들을 골라 등용했는데요. 과격하지 않은 온건파 중심으로 펼쳐진 정기라 완론 탕평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보다 더 강력한 탕평책을 펼쳤는데 이름하여 어말 준자를 쓴 줄론 탕평입니다. 한자의 의미처럼 정조는 각 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명백하게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통해 영조 때 세력을 키워 국정을 능가한 촉진을 제거해버리고 당파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합니다. 사도세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중간 대립에서 파벌이 나뉘었는데요. 사도세자를 안타까이 여기고 정조의 정책에 찬성한 이들이 10파, 정조의 정책에 반대한 이들이 격파입니다. 10파에는 노론 일부와 소론, 남인 세력이 참여했고 격파에는 대부분의 노론 세력이 참여합니다. 정조는 당연히 10파 쪽에 오직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자신의 정치 이념인 탕평 유능을 발표해서 당색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할 테니 신하들도 당색을 따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정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장각인데요. 이것은 문화 정치를 내세워 걸 안에 세운 왕립도박입니다. 정조는 이 주장각에서 자신의 친위 세력을 양성했는데 여기서 인재를 모아 영모와 횡포를 잠재우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 한 것입니다. 정조는 당파와 관계없이 뽑은 주장각 관리들을 각신이라 칭하면서 각종 권한을 주고 뼈대에 오르줍니다. 이때 뽑힌 각신들은 각 당에 강경한 줄론을 펼치면서도 탕평을 지지하는 진짜배기 탕평파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선택된 각신들은 주장각이라는 한 공간에서 당파에 관계없이 친분을 쌓고 함께 탕평 유지에 대한 뜻을 키워갑니다. 정조의 또 다른 친위 세력은 바로 초계 문신입니다. 아직 당색에 물들지 않은 37세 이하 유능한 청년학자들을 재교육해서 등용하는 제도가 바로 초계 문신 제도인데요. 주장각 초계 문신의 발탁된 인물로는 실학자의 대표격인 정약용이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정약용은 정조 시대에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장각에서 서적을 보관하고 필사하는 검정관은 주로 서울 중에서 뽑았는데요. 서울은 아버지가 양반, 어머니가 평민 혹은 천민인 첩의 자식입니다. 양반의 피를 애매하게 물려받은 죄로 빛을 못 보던 인재들이 이제 관직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울 출신 수재로 소문난 박제가, 이동무, 유득봉 등이 있습니다. 주장각의 기능은 점점 확대돼서 정권의 핵심 기구로 공직을 키워갑니다. 정조는 문물을 경비하는 특히 활쏘기에 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경영 침전에 자기 들어온 일을 계기로 자신을 지켜줄 측근 경호부대 수비소를 만듭니다. 이때 수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홍구경입니다. 홍구경은 세조 시절부터 늘 정조를 지켜주던 인물이었는데요. 정조의 절대적 총애를 받던 홍구경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데 조선제로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면서도 왕의 호의를 맡아 사실상 군권도 장악하고 왕의 탕약 등등까지 모두 관리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홍구경 혼자서 청와대 비서실장겸, 경호실장겸, 경찰청장겸, 대통령 주치까지 맡은 셈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첩첩 움직이니 이른바 세로라는 말이 홍구경에 의해 처음 탄생합니다.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홍구경, 권력에 너무 취했는지 점점 무리수를 두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정조가 결혼 후에도 수사를 얻지 못하자 홍구경은 자신의 의를 정조의 소금으로 밀어주는데요. 정비인 후의원과 버젓이 있는데도 의에게 으뜸 원자를 붙인 원민이라는 쩍지를 피해서 왕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원민이 1년 만에 사망하니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정조에겐 사도세자 중에 주 이복 동생 은원군과 은상군이 있었는데 은원군의 아들 상기군은 정조의 조카였습니다. 홍구경은 이 상기군을 죽은 의에 양자로 삼더니 분노도 상기군에서 왕풍군으로 바꿉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완은 완산, 풍은 자신의 공간 풍산에서 한글자씩 나온 것으로 임금과 자신의 가문을 같은 격으로 합쳐 정조의 소개를 잇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조의 정비 후의원과 원민을 독살했다며 모함합니다. 권력의 지에 변해가는 홍구경을 정조는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구경은 사직상소를 올리며 정기를 떠났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정조의 명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각별했던 정보가 시간이 흘러도 자신을 찾지 않으니 술취에 매일 토곡하던
홍두경은 결국 강원도 오지에서 죽습니다. 그가 은퇴한 나이는 불과 32. 젊은 나이에 총독으로 출세하여 온 세상을 손에 쥐었건만 홍두경의 불꽃에 재떨을 만든 건 그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왕의 군대가 아닌 홍두경의 군대로 변제한 충주군은 결국 홍두경의 시작과 함께 1780년에 폐지되고 말았는데요. 홍두경이 죽은 후에도 정조는 자신을 지킬 군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국왕 친위부대 장훈영입니다. 정조를 위한 강력한 친위군 장훈영은 중간세력 기반이었던 기존 군사체제 오분영을 능가하면서 정조의 왕권을 상징하는 기구로 발전합니다. 오늘을 치면 대통령 정실의 활약이 육해공군의 활약보다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시대의 부시 기장각이라면 정조시대의 칼은 장훈영이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앞조건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정조는 절대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왕권으로 예정한 개혁의 성과도 거둡니다. 조선시대의 상인은 크게 시장상인과 난전상인으로 나뉘는데요. 시장상인은 오늘로 치면 사업가등 거래한 자들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 군대를 면제해주고 주요 상권의 정보를 얻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의 종로거리인 운동가에 모여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난전상인은 누워봐 자판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 전기엔 시장상인이 우세했으나 후기에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니 상황이 뒤바뀝니다. 이제 사람들은 값 하나를 써라도 값싸게 파는 난전상인을 택합니다. 시장상인들은 세금을 내야 하니 자연스레 물건값을 올려받는 거였죠. 하지만 시장상인들이 누워봐 난전상인을 단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결국 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정권을 얻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여러 상인층이 성장하면서 시장상인이 정부로부터 독점 상업권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상인들이 몰려다니면서 난전상인을 난폭하게 단속하기 시작한 건데요. 게다가 시장상인들이 금난정권을 유지하려고 서인 노론 격파에 뇌물로 정치자금까지 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결국 으뜸 많은 6가지 풍물을 가는 성적 유기전만 빼고 모든 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립니다. 백성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도 보장하고 노론 격파 세력의 자금줄도 끊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1791년의 친해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서민들 모두가 간의 소금으로 만든 물건이나 수백도가 파는 등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조시대의 정치사는 중간 정치가 무너지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평평의 시대였고 문화사로는 조선 고유의 색깔을 꼽힌 은의 분기의 절정으로 평가됩니다. 원래 조선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며 그림에도 중국의 산천을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도 중국의 음악을 연주했는데요. 정조시대에는 조선의 금강산과 백성들의 일상이 확고히 담기고 조선 백성들이 치던 천연락이 국가의 큰 행사에 등장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운의 부흥을 가능케 한 동력은 병정을 이유 명성기던 사대주의가 옅어지고 민족주의가 고개 들면서 생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있었던 1776년부터 1800년 사이 저 멀리 영국에선 세상을 변화시킬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고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으며 청나라 소속 국경엔 서양인들과 선교사들이 넘쳤습니다. 명나라 영어를 쓰며 청나라를 오랑캐 깔보던 조선에도 점차 천주교나 새로운 기술이 국경에서 넘어오기 시작했고 조선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른바 칠학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 조선의 새로 등장한 칠학은 서양 학문을 접하며 새시대를 구현하려는 실용학문이었습니다. 수원화성은 정조시대 칠학의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제자의 료를 명당으로 주목된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화성이 바로 수원화성인데요. 정조는 이곳이 농업과 산업, 군사도시로 자리 잡아 조선 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화성은 그야말로 정조의 꿈이 깃든 계획도시였습니다. 수원화성 축조에는 세제공과 칠학을 지대성한 정약용, 강원, 김웅 등 당대 걸출한 인물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정조시대는 노비들의 신분 상승 운동이 치열히 되었습니다. 정조 이전부터 전국 각지에 도망가는 노비가 많아서 도망가는 노비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낸다는 노비 추제 사업이 실시되고 영조 때에는 노비의 신분 상승에 기회를 주는 노비 면전도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노비 수는 대폭 줄고 남은 노비들이 가치를 신고만 증폭되니 남은 노비들은 더 치열하게 자유를 찾아 도망갑니다. 마침내 조정에서는 노비의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토론이 일어납니다. 노비 협파의 첫 번째 대상은 중건 노비인 내신노비였는데요. 남인과 시파의 반대로 바뀌었다가 정조가 죽은 이듬해 노론 협파에 의해 내신노비 협파가 전격 시행됩니다. 이런 내신노비의 협파는 다른 노비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고 노비 신분 상승 운동이 1894년 고종시대 가부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신분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제도상으로 노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800년 세종일의 최고의 성공이자 개혁군주로 불리는 정조가 48세 나이로 갑자기 승합니다. 세계적인 근대화의 물결이 넘치던 중요한 시기에 정조의 죽음과 함께 헬조선의 19세기가 시작되니 많은 이들이 정조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정조시대를 좀 더 다각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조의 평평정치는 정조 이후 조선의 병들에 대한 세조 정치로 이어지는데요. 이 세조 정치의 최초 설계자가 아이언 이야기도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죽기 전 체자의 든든한 환경으로 김조선을 택하고 김조선의 딸을 며느리로 선택했는데요. 김조선의 집안은 노론 영문가인 안동 김씨 집안입니다. 영조가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김창집의 가문이고 결정적으로 정조와 같은 정치적 입장인 치파였기 때문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정조가 특정 가문과 연합하면서 이제 특정 가문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세조 정치가 열린 것입니다. 사실 이 세조 정치는 특정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단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영조에서 이어받은 정조의 평정책은 당장의 강력한 왕권으로 잠시 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패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평정책은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고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은 정조가 죽은 후 이제 왕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망국행 급행을 잘했던 조선은 19세기 순조시대로 진입합니다. 왕세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정조가 죽자 11살 어린 나이로 조선 제23대 임금 순조가 즉위합니다. 너무 어린 왕 대신 왕실의 최고 어린 정순왕과 수렴청정을 받았는데요. 정순왕은 16살 때 당시 26이던 용조의 왕비가 된 인물로 사도제자의 어린 새어머니였고 정조 때에는 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순조실록 즉위년 기록에 따르면 정순왕과 주상이 나이가 어리니 내가 여조로서 조정에 임한다고 선언하는데 이는 여주를 자처해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 주도에 가는 정순왕은 모든 걸 정조 이전으로 돌려놓는 듯 했습니다. 먼저 주상각은 사실상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조직간 갈등을 만들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축소했고 장용령을 폐지했으며 사도제자 신원복을 없던 일로 만듭니다. 또한 사도제자의 죽음을 그나마 동정한 치파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자신이 속한 격파 세력의 신하를 대거 등용하는데 특히 격파 중에서도 강경 활동하는 심한지를 명의적으로 삼았습니다. 정순왕은 특히 천주교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서 유입된 서양학문 수학 중에는 천주교가 있었는데요. 천주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정신을 강조하고 조상이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신분제가 엄격하고 제사도 중요한 예우 여기던 조선의 정서와는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 때부터 이런 정서에서 벗어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정조 시절 심한지 중심으로 들고 일어난 노론 격파가 서학을 엄히 가지를 하며 들고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정조는 성리학이 바로서면 사학은 저절로 소멸할 거라면서 천주교의 대대적인 탄압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순왕으로 들어선 격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1801년 최초의 대규모 천주교박해인 친일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천주교 신자 중에는 반대파인 치파와 남인이 많았습니다. 친일박해로 특히 정조 시절 성산한 남인들이 몰락했는데 그중엔 치락을 집대성한 정약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왕은 권력의 화신으로 비치기도 하는데요. 제자비로 간택됐던 김조준 딸이 치파 쪽이었음에도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여겨 예정대로 순조의 가래를 치르고 선제 출ем성정을 거두며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에서 명분과 절제를 하는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순조가 15살이 되면서 격파수장 정순왕과 자리에서 물러난 뒤 순조 나이 16세 정순왕과 금세 세상을 빼면서 이제 치파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순조의 왕비 순원왕으로 대출한 안동 김씨 가문은 어린 왕을 대신해 정치 준다는 명목으로 최대 실세가 됩니다. 순조 때부터 헌종, 철도까지 새 임금의 시대를 거치는 무려 60년 동안 안동 김씨 가문의 세조 정치가 이어지면서 왕권은 추락하고 왕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합니다. 세조 정치의 원료는 정조 시대의 홍경이지만 순조 이후의 정치를 세조 정치라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순조 이후부터 이전의 강파 정치에서 벗어나 특정 가문이 강파를 뛰어넘는 위세를 펼쳤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국부인 김조순이 살아있을 땐 그나마 정치가 안정적이었지만 진짜 박장은 김조순이 죽고 그의 아들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사대부의 나라 조선의 문제점은 사대부에게 법이 너무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영모죄가 아니고서야 어떤 죄를 짓든 벌은 손방망이처럼 가벼웠습니다. 일찍이 조선을 설계한 정조선은 각 고을을 가서 있는 지방과 수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령은 왕의 정치와 백성이 만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수령이 썩은 행포를 빌면 임금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백성이 그 덕을 보지 못합니다. 수령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내고 좁게 되지 않으면 폭력을 쓰다가 백성이 죽기도 합니다. 어쩌다 암행어사 강심하게 걸려도 제일 큰 처벌이 무대를 가는 수준이마저도 세자, 세자빈, 왕비 책봉 등등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사면으로 곧 풀려나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백성은 늘 뺏기고 굶고 나라는 적자에 시달립니다. 정조 때는 관리 감사에 신경을 써서 버렸지만 순조 이후 세조 정치가 시작되면서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 가문을 향해 권력 소리자 뇌물이 만연하여 부패가 시작됐고 정치적인 기강이 와르르 무너졌으며 돈 받고 관직을 사고하는 외관직이 성행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분노로 성장한 평민들이 몰락 양반에게 족보를 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는데요. 이렇게 양반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덧 전체 인구의 절반이 양반인 지배가 됩니다. 양반이 되지 못한 농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답이 없는 악순환을 걸리는 백성들을 행동하게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5번에 걸친 밀란이 크게 일어났고 마침내 홍경래의 난이 터집니다. 몰락한 양반, 유랑시진 등의 사상적 기반과 서민 지주층, 중농 등의 재력을 결합해서 7년간의 준비 끝에 일어난 대규모 반란인데요. 지역사회를 실했던 평안도의 양반 출신인 홍경래는 다양한 계층을 포섭하면서 공기 세력을 이끌고 싸우다가 결국 광군에 진압되어 처형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 난은 조선 사회를 깨어나게 했으므로 세대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큰 세계에 비해 병세를 가졌던 순조는 중국 반기를 지나면서 점점 더 정치에 무기력해졌는데요. 그런 순조에겐 든든한 마다들 표명세자가 있었습니다. 제10분의 임금 숙종 이후 오랜만에 탄생한 정비소생 세자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했다고 알려진 표명세자는 그야말로 엄친아 그 자체였는데요. 안동 김씨 세조 정치하에 무력하게 있던 아버지 순조와는 확실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19부터 대립 정정을 하며 총명함을 잇는 표명세자는 강단 있는 일처리로 긴장 풀린 신하들을 바짝 긴장시켰고 실학자 박지원의 순사이자 개혁파에 성공할 수 있는 박교수를 등용해서 세조 정치로 무너지는 조선을 이룩해보려 합니다. 일도 잘하고 원소까지 나오며 순조에게 큰 기쁨을 준 표명세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립 정정 3년에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서 불과 22세 젊은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순조는 표명세자의 죽음에 깊이 슬퍼했습니다. 순조는 안동 김씨 세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충영 부씨 가문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하고 표명세자에게 대립 정정도 맡겨왔지만 결국은 또 다른 충영 부씨 세조 정권만 탄생시킨 셈이었습니다. 표명세자를 잃고 2년 뒤 연달아 공주들까지 죽자 순조의 얼굴에선 이제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의 슬픔이 말을 나붙으니 지병도 악화되고 결국 1834년에 순조는 4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도 조선은 계속 세조 정치에 빠졌는데요. 순조의 뒤를 이은 사람은 순조의 손자이자 표명세자의 8살 위아래 헌종이었기 때문입니다. 8살 나이에 조선 왕중 최연소로 즉위한 제24대 헌종 때는 순조 때부터 시작된 세조 정치의 여파로 전국이 혼란하고 서양대인 이양성이 자주 출몰해서 민심이 소란했던 매우 매환의 시기였습니다. 8살 왕을 대신해 순조의 비었던 순원왕과 출ем정정을 맡게 되는데요. 안동 김씨 가문의 딸 순원왕의 곁에 이제 김조순은 없지만 김조순의 아들과 조카들이 조정의 실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헌종이 15세 때까지 이어진 출ем정정은 안동 김씨 가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순조 때의 홍경의 난으로 조정의 긴장이 일었음에도 세조 정치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은 해결될 진위도 안 보였고 특히 세금과 시군자의 모순 속에서 백성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수재와 전염병이 창궐하고 참정의 물량까지 가중되니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민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또한 헌종시기에도 천주교박해가 이어졌는데요. 천주와 헌종시대 조선 정부는 다섯 집을 하나로 묶는 오가작동법을 천주를 신사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치안 유지나 행정 편의를 위해 시행된 이 정책은 이제 다섯 집의 연대 책임을 지우는 통치수단으로 변질돼서 다섯 집 중 한 집에서 도망자나 천주교인이 발생할 때 나머지 이웃이 그 처벌을 뒤집어야 됩니다. 이제 조선 사회에는 이웃 간의 정이나 연대 의식이 사라지고 서로의 사생활을 몰래 감시해서 천주교인을 고발하는 상막함이 번져갑니다. 이런 오가작동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니 바로 1839년의 기해박해입니다. 기해박해에선 조선에 들어온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인 여럿이 소용됐고 부정은 공식적으로 천주교 금지가 내립니다. 1848년에는 이 양성들이 자주 출몰해서 민심이 들썩였는데 이제 조선은 본격적인 외세 대응기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에 얻었던 부정은 이 양성 출몰이나 외부 위협에도 딱히 대책 없이 자신들의 권력 장악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헌종은 세조 정치를 척결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오영 대장장에서 외척을 배제하거나 안동 김씨를 비롯해 오랫동안 권세를 누린 가문들의 인사 비중을 줄이는 등 외적 중심의 척신 정치 자체를 억누르며 위기감을 줍니다. 세조 정권의 그날을 선장하여 자신만의 정치를 펼쳐가려는 듯하던 헌종은 결국 급변하는 증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채 20세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헌종은 왕위를 물려줄 수사 없이 죽었습니다. 순조와 효명제자, 헌종의 이르기까지 아들은 오직 한 명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헌종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조선 25대 임금으로 즉위한 사람은 강화도에서 나무되고 농사짓던 이원범입니다. 일명 강화도령이라 불리던 그가 바로 조선 제25대 왕 철종입니다. 이원범은 사도세자의 소송이었습니다. 10살까지 행성에 살던 이원범은 큰형이 영모 사건에 연루된 이후 강화로 유배되어 5년간 평민처럼 나무하고 농사지으며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행렬이 오자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원범의 집안은 영모죄로 풀비박산난 상태였으니 그의 반응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원범 혈통이 얼마나 기구하냐면 숙종부터 시작해서 섭의 아들인 영조, 섭의 아들인 사도세자, 섭의 아들인 은원군, 그의 서사인 정계대원군의 서사입니다. 그야말로 왕족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관계 중의 관계 혈통인데요. 계보로 따지면 헌종의 상통벌, 촌수로는 칠촌사이입니다. 하지만 순조의 왕비이자 왕실 최고 어린인 순왕후는 선왕과 최대한 가까운 촌수에서 수사를 골랐습니다. 변호가 왕위에 오른 철종 대신 순왕후는 또다시 수령 통정합니다. 철종의 비는 안동 김씨 가문 김문근의 딸로 결정됐고 그렇게 순조, 헌종, 철종 연속 세 임금의 중전이 안동 김씨 가문에서 배출됩니다. 안동 김씨 세력은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헌종의 뜻을 다른 자들을 제거해갔고 결국 안동 김씨 가문이 조선 전체를 삼켜버린 형국이 됩니다. 안동 김씨 세대과의 관계에 따라 출세길이 갈라졌고 그들의 집 앞엔 벼슬을 선택해보려는 자들로 가득했으며 이제 매관의 집은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농사꾼에서 벗어난 철종은 점차 공부하고 정치를 이끌어가니 2년쯤 되자 벌써 자신의 의견을 곧잘 말하기 시작합니다. 철종은 신하를 달래거나 제지하며 왕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즉위 3년 후 대왕대리가 수령 정정을 거둡니다. 빈민구제에 성립을 당하던 철종은 그 패단이 극에 따른 창정의 논란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별 힘이 없었습니다. 창정이란 국가 주요 수입원인 전세, 분포, 황국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토지세인 전세와 일종의 각방비인 분포 그리고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붙여 갚게 하는 빈민 구율제도 황국입니다. 탐방이들은 상정을 빌미로 턱없이 많은 세금을 갈취했고 어린 나이와 노인, 이미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거두는 등 이미 비리는 만연했습니다. 가뜩이나 삶이 팍팍한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황국의 고리대화였습니다. 관료들이 황국으로 백성들에게 사채업을 벌인 것인데요. 지방 간청에선 다양한 편법으로 황국의 온갖 수수료를 첨가하고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등 백성을 극도로 쥐어짜서 수익을 불렸습니다. 농업생산력과 상품 경제 발달로 분화되는 농민층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던 조선 후기 그중 가장 빈민층인 농민들 사이에서 1862년 인술 농민항쟁이 일어납니다. 진주에서 들고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국 각지로 퍼졌고 밀라는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안팎으로 상정문란, 농민반란, 이양성이 출현하면서 나라가 혼란하고 왕조의 질서가 흔들리던 위기의 시대 대체로는 조정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의미 있는 대응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학의 발생이었습니다. 서학의 대응에서 동학이라 이름지은 교주 최재훈은 백성들에게 인간 평등과 존중을 제시했습니다. 나란히 동학의 교세가 퍼지자 조정에선 세상을 어지럽힌다며 동학을 탄압했고 1864년 최재훈은 대구에서 처형됩니다. 체력이 더더욱 견고해진 안동 김씨 세력은 이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곤 못하는 게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권력 독점에 결국 무력해져버린 철종은 제2후반기에 국정을 멀리하며 술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건강했던 철종의 몸이 궁궐 생활 끝에 급속도로 쇠약해지면서 결국 1863년 33세의 창창한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철종의 후사를 이을 띠들은 하나같이 태어나고 얼마 못 가셨기 때문에 결국 왕실은 또다시 종친 중에서 후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다음 왕이 바로 고종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조는 턱없이 부족해졌는데요. 왕비는 물론 후궁 사이에서도 아들을 얻기 어려웠고 어떠다 나도 일찍 병을 얻어 죽기 일쑤였습니다.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족의 혈통이 끊어질 지경이 되니 헌종 시절 가장 가까운 종친으로 대접받던 남영군의 자손이 유력해집니다. 남영군의 넷째 아들이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은입니다.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인데요. 흥선대원군은 조선 기록인의 총 3명의 대원군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원군이었습니다. 한편 헌종 때의 요절한 효명제자가 이쪽으로 추종되면서 친정왕도 중전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요. 야사에 의하면 흥선대원군이 친정왕 조씨에게 안동 김씨 선언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효명제자의 아들로 삼으라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친정왕 조씨는 흥선대원군과 손을 접착잡았고 12살 배기 고종이 조선 26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어린 왕을 대신하여 친정왕 조씨가 수령청정 권한을 가졌으나 충영 조씨 가문은 아무래도 정치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충영 조씨 세력을 끌어올릴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있는 대원군에 대한 전례가 없어서 흥선대원군은 대군의 예에 따라 예우되었는데 대군 역시 종친이었고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종친의 정치 참여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정왕은 수령청정 명목하에 실제로는 흥선대원군에게 정사를 모두 위임했고 마침내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의 간섭하에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잘 활용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조선 역사를 알기 위해 간단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후로 내부적으로는 60년의 세조 정치 폐단을 청산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지속적인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해서 국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일단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력의 세도를 거둬들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왠지 피바람이 불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들과 동반자가 되어 함께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세도 가문이 꿰차고 나란 길을 쥐락펴락하던 권력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을 의정부로 합쳐서 해제해버립니다. 또한 민생을 위해 수백년 묵은 폐단을 과감히 격파해가는데요.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양반에게도 세금을 걷는 폭포제를 실시합니다. 중당대를 근거지이자 운영의 경비가 많이 되던 정부의 소원을 47년을 남기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여러 개혁 정책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반대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버린 정책도 있었는데요. 추락한 왕실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임진왜란 이후 내내 폐허였던 경복궁을 복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선 돈이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당시 유통되던 상평통보다 100배나 가치가 높은 장백전을 발행합니다. 돈이 없다고 화폐를 마구 찍어내니 조선 경제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립니다. 공급이 많아지니 화폐 가치는 뚝뚝 떨어졌고 곧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장백전을 발행하기 전엔 한 포대에 7, 8년 정도 받은 쌀값이 1, 2년 만에 6배 넘게 폭등해버립니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로 경제가 크게 발전한 서양은 더 넓은 소비시장, 값싼 원료를 공급받을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도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통상 요구에 대해 흥선대원군은 옛날 정책을 미루고 가기로 합니다. 조선은 프랑스와 미국의 요구에도 문을 꾹꾹 걸어잠깁니다. 그 결과로 발발한 전쟁이 1866년 프랑스와 치른 병인양요 그리고 1871년 미국과 치른 식민양요입니다.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오랑캐와 교류하는 건 나라를 파는 행위라고 새긴 척화비를 전국에 세웁니다. 사실상 흥선대원군은 비변사 해파, 서원 탈퇴, 한국과 군국 등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여태 한 가지 문제로 수십 년을 논쟁마다 흐지부졌던 수백년 묵은 조선의 병폐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했는데 명분을 내세우며 기득권이 들고 일어날 틈도 없이 빠릿빠릿하게 일을 처리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때는 세계적인 근대화의 바람이 불던 19세기였습니다. 국제정세에 대처하지 못해 문을 꾹꾹 걸어잠가버린 체국 정책으로 나라의 근대화를 지연시켰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성인으로 자란 고종은 이제 스스로 정사를 보기를 원했고 고종의 비민씨는 대원군 하여 공세를 펼치는데요. 영성하고 민씨가 반대된 건 순전히 미흡한 배경으로 외적의 득세 가능성이 없어 보인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수완이 좋았던 민씨는 곧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와 사사건과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뜻하지 않게 하야를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1873년부터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정권은 왕비 민씨의 톡톡이 장악하게 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개항한 옆나라 일본과는 터널 발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국제정세에 어둡고 조약이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등해 보이는 조항도 사실상 불평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항한 조선 사회는 이제 중국 중심의 조공 책봉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 중 하나가 바로 개화사상이었습니다. 개화에 대한 고종의 적극적인 의지로 1880년대부터 중국 기무와 외교 통상을 담당하는 통일기무원을 설치했으며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고 청과 일본의 명성사와 신사를 각각 파견해서 근대 문물을 배워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1882년에 90군대가 신식군대 별기군과의 차별 대회에 항의하며 이문논란이 발생했고 1884년엔 개화당이 민씨 수도파에 대항한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기구가 된 대한민의 실권은 주로 친청조선인 민씨 톡톡 세력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극진 개화파인 개화당 세력은 서구식 근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민씨 수도파가 운영하는 청나라식 개화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화당의 갑신정변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화당의 신념은 당시 사회적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고 청군에게 밀려 정교를 실패하면서 결국 개화당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일찍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고 조선은 부지런히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서 미래를 모색했어야만 합니다. 당시 조선도 거스를 수 없는 경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경복궁의 성립부를 밝혀지고 서울이나 계양지 곳에는 양옥집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겉보기엔 꽤 근대화가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껍데기만 흉내낼 뿐이었습니다. 깨부숴야 할 예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개혁을 받쳐줄 국가 재정은 여전히 중간에서 줄줄 셌으며 왕과 왕비에겐 당장의 왕실 유지가 기와보다 급한 이슈였습니다. 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 결국 아래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가 발현됩니다. 의식이 성장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정조준이 이끄는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농민운동 중에 전투성이 함락되자 고종과 왕비는 청나라의 군사적 분배라고 요청합니다. 이로써 조선당에 청나라 파병군이 들어왔고 팬들에 따라 청나라는 이 사실을 일본에 알립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젖은 일본은 이때다 하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중대 문제에 외국 군대들이 우르르 들어오자 결국 국민은 자발적으로 살아났는데요. 이제 이 해결했으니 그만 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온 일본은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1894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왕을 협박해서 원하던 약속 문서를 받아냅니다. 여기에는 조선이 청과 맺은 모든 조약을 폐지한다는 것, 청나라는 빨리 조선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건 철저히 일본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었는데 조선은 자주국가니까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서 손 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상황 끝에 결국 한반도 땅에서 청일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단일 여론을 좀 억제해보자 머리를 썼는데요. 첫째, 백성이 신망을 받는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여서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둘째, 중국기무처를 만들어서 내정개혁을 빼한 것입니다. 이때 자주국 선언으로 시작된 중국기무처의 개혁 조치를 가부 개혁이라 합니다. 여기서 젊은 급진계파의 의견이 대거 반영되면서 노비제가 폐지되고 천인신분이 사라졌으며 조언이나 인신매매가 금지되는 등 국민들의 요구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개혁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대원군과 결탁해도 가부 개혁을 실시해도 조선인들의 일본을 향한 분노는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미사변으로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 피살되면서 조선의 왕이 이제 고래에서 감시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왕실과 러시아 군사관에서는 왕을 러시아 군사관에 피신시키자는 얘기가 오갑니다. 이렇게 왕이 러시아 군사관으로 옮겨갔다 해서 아반타청이라 합니다. 하지만 독립협회와 여론이 계속해서 고종에게 황제해달라고 요청하자 결국 고종은 1년 만에 경복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과 동등한 자주 독립국이니 여기에 걸맞은 황제를 권한다는 성조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고종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붙이고 황제국임을 선포합니다. 황제가 된 고종이 당무개혁을 시행하면서 철도나 은행, 전화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조세와 행정 시스템을 기업들 여력이 없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업은 일본이 1904년에 러시아와 러일 전쟁을 벌여 승리합니다. 이제 일본은 노골적으로 조선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1905년에 일본은 을사대결을 체결하며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고종은 집권하기로 잡는 심정으로 왕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해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렇게라도 부담을 세계에 알려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총리 대신 이완용은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냐며 황제에게 폐위하라고 요구합니다. 저항 끝에 고종은 결국 1907년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됩니다. 왕위에서 물러나 국수국에 머물던 고종은 1919년 1월 20일 6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갑작스러운 고종의 죽음에 독살설이 제기되면서 분노와 민중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고종의 죽음은 1919년 3.1운동이라는 독립운동의 불씨로 다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헌종 이후 지난 40여 년간 조선 왕조는 후궁이나 방해 출신이 왕위를 이어왔는데요. 오랜만에 적장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조선 27대 마지막 군주 순종입니다. 순종은 원래도 워낙에 병약해서 왕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898년에 일어난 고종 독살 유사건, 일명 김홍육 독자 사건입니다. 러시아 여관 김홍육이 커피에 악변을 타서 고종 독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아반타 때부터 커피에 빠져있던 고종은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바로 뱉어버렸지만 커피를 마신 순종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 사건으로 이가 다 빠져버린 순종은 틀니를 끼고 살아야 했고 혈변도 자주 듣는 등 몸과 마음이 모두 온전치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종이 1907년에 헤이드 사건으로 강제 퇴위되고 그 뒤를 순종이 잇게 되자 일본은 조선 침략에 대한 야욕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조선의 입법권, 관리 임명권, 경찰권, 사법권 등등 야금야금 일본을 소화기에 넣더니 마침내 1910년 8월 19일 한일 병합 조약을 발표합니다. 일본 천황의 칙령에 따라 국군은 다시 조선으로 황제는 왕으로 돌아갔으며 권력은 새롭게 조직된 조선 통독부로 넘어갑니다. 조선의 주권을 일본에 통째로 내준 국가적 치욕의 날 경술국 치입니다. 이로써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500년 조선 왕조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 치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록의 가장 마지막 순종실록은 한일 병합 조약의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518년간 조선을 이끈 27명의 임금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숱한 역사가 말해주듯 나라의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속국되거나 패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한 국가의 굵직한 사건에는 언제나 내부 분열에 대한 중력의 역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